물가가 오르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 돈의 힘이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어왔던 생활의 기준선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율을 뉴스 속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지수를 보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값을 봅니다. 하지만 환율은 그 모든 것의 바닥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입니다. 이 숫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오르고 항공료가 오르고 결국 여러분이 매일 사는 점심 한 끼의 가격까지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실을 체감할 때쯤이면 이미 늦는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몇백 원, 몇천 원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인상들이 한 달, 두 달, 여섯 달 누적되면 삶의 질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커피 한 잔을 덜 마시는 걸로 버티고, 외식 한 번 줄이는 걸로 버티고, 여행 계획을 미루는 걸로 버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예전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훨씬 더 가난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환율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제 위기라고 하면 1997년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이 흔들리고 실업률이 치솟고 길거리 분위기마저 얼어붙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위험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느리고 더 조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잔인합니다. 나라가 당장 부도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있고 과거보다 금융 시스템도 훨씬 정교하며 대외 건전성도 예전과는 다르니까요. 그러나 국가가 버틴다고 해서 개인의 삶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는 멀쩡해 보여도 가게는 서서히 지쳐갈 수 있습니다. 통계는 버티는데 사람은 못 버티는 상황,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왜 이렇게 많은 것이 흔들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깥에서 들여와야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스, 곡물, 사료, 철광석, 산업 원자재, 각종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사용료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뒤에는 달러로 결제되는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도 수입 원재료가 들어가고 빵 한 조각에도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이 얽혀 있으며 택배비에도 유가와 물류비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환전이 불리해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비용 구조가 위로 밀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원가가 오르면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까지 좋지 않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비용 절감으로 갑니다. 투자 축소, 채용 축소, 복지 축소, 심하면 구조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즉, 환율은 단순히 장바구니 물가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 현상인 동시에 심리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공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초기 마트에서 벌어진 사재기 현상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당장 라면이 없어서 산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화장지가 당장 떨어져서가 아니라 나중에 못 살까봐 미리 쟁여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충분했던 물건이 실제로 부족해집니다. 환율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달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기업은 달러를 팔지 않고 쥐고 있으려 하고, 개인은 외화 예금이나 달러 자산을 늘리려 하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해외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고 실제로 환율이 더 오릅니다. 결국 공포가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경제의 체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그 움직임 자체가 더 큰 불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왜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사실 1,480원과 1,500원 사이에 물리적 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 자체보다 상징을 더 크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1,500원은 하나의 심리적 마지노선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정말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합리적 계산보다 감정적 반응이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자산을 더 위험하게 평가할 수 있고, 국내 투자자는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들일 수 있으며, 기업은 더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를 둘러싼 집단 해석이 경제를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산업이 똑같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수출 비중이 높고 달러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처럼 해외 매출이 큰 산업은 원화 약세 덕분에 환산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살아나고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절반만 맞습니다. 수출 기업이 웃는다고 해서 가게가 모두 웃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고환율의 긍정 효과가 전체 사회로 골고루 퍼지기 전에 부정적 비용이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 대기업의 숫자는 좋아질 수 있어도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 가게의 체감 경기는 먼저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뉴스가 수출 개선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동네 식당 사장님은 여전히 식용유 가격, 밀가루 가격,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시경제와 개인 경제의 괴리입니다. 숫자는 좋아 보여도 삶은 팍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원칙적으로는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금이 더 빠져나가고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높게 오래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는 대출 이제 짓눌리고, 기업은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과 소비 심리는 동시에 얼어붙습니다. 결국 고환율과 고물가를 막기 위해 금리를 방어하면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환율과 물가가 더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간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아픈 구간, 말 그대로 정답 없는 시험지 같은 국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종종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고, 필요하면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대형 기관의 외환 운용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도 구조적 흐름까지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해서 보여주기식 조치와 본질적인 변화를 구분합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다시 신뢰를 얻고 자금이 돌아오고 성장의 기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장성이 약해지고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생산성 개선이 더디고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원화는 더 취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경제의 내일을 밝게 보면 통화는 강해지고, 불안하게 보면
통화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성장률, 투자 매력도, 정치적 안정성, 인구 구조 같은 더 큰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당장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율을 뉴스가 아니라 생활 변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율은 나와 상관없는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지출 구조와 자산 방어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자산을 원화 하나에만 묶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답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정 비중의 외화 자산이나 글로벌 자산을 보유하는 건 방어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든 해외 ETF든 달러로 수익이 나는 자산이든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이 하나의 통화에만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경기와 물가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고정비는 어느 정도 내 선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 이자, 각종 구독 서비스, 통신비, 보험 구조, 차량 유지비,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빨리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달 자동이체 되는 비용들입니다. 넷째, 최소 6개월 정도의 현금성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성과급을 줄이거나 인센티브를 늦추거나 프로젝트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달의 불안정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다섯째,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자산보다 기술이 더 강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산업이 재편되는 시대에는 특정 회사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보다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영어, 프로그래밍, 데이터 활용, 영상 편집, 세일즈, 글쓰기, 디자인, AI 도구 활용 능력처럼 시장에서 즉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의 몸값을 지켜줍니다. 회사가 흔들려도 산업이 둔화되어도 내가 다른 곳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섯째,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급여만 바라보는 구조는 안정적일 때는 편하지만 불안정한 시대에는 위험합니다. 부업이든 배당이든 프리랜서 수입이든 온라인 수익이든 작더라도 두 번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 때 버티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개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이 많고 월 고정비가 크고 모든 자산이 원화와 국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고정비를 낮췄고 비상금이 있으며 일부 자산을 외화와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했고 추가 수입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경기가 흔들릴 때 누가 더 강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부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충격에 잘 부서지지 않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예측이 아니라 충격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함은 잘못된 투자, 무리한 대출, 위험한 베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침착함입니다. 남들이 불안에 흔들릴 때 나만이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 분산,
현금 흐름, 비상자금, 기술 투자, 고정비 관리 같은 지루하지만 강한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온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은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 중심 산업, 글로벌 매출 비중이 큰 기업,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 현금과 기술을 함께 준비한 사람은 같은 폭풍 속에서도 훨씬 덜 다칩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모두가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아직 별일 아니라고 말할 때 조용히 자신의 구조를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겁먹는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소비 구조는 안전한가? 내 대출 구조는 버틸만한가? 내 자산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은가? 내 수입원은 너무 단선적이지 않은가? 나는 회사가 흔들려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하나씩 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제는 늘 순환하고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얼굴로 돌아옵니다. 어떤 위기는 지나고 나면 뉴스였지만 어떤 위기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고환율은 후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의 패닉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선택지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폭풍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어떤 배를 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멍 난 배를 탄 채 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짐을 줄이고 구조를 점검하고 연료를 채우고 방향을 다시 잡을 것인지 그 선택은 아직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지 경제 뉴스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몇 년 동안 누가 무너지고 누가 버티고 누가 더 강해질지를 가르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조용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숫자를 볼 때 여러분은 구조를 보십시오. 남들이 공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대비를 시작하십시오. 미래는 예측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